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의고사 이제 1회 봤는데, 예, 공부하시라고 조금 약간 뭐 까다로운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요령은 뭐냐면, 문장 중에서 뭐 중요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기본서 페이지랑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0번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제 뭐냐면은 점수에 의해서 많이 막 좌절하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개선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라고 하는 과목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숫자를 좀 다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특이하게 좀 내거나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잘 못 다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불러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피드백, 물론 설명도 들으시겠지만 피드백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다 시험장에서 그렇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뭐냐면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이제 먼저 풀거나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이제 보고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질문을 보고서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걸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제에도 좀 익숙해지고 시간에도 익숙해져가지고 점수가 이제 개선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1번 문제는 이제 별표를 치시고 내용 자체는 쉬운데 잘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어는 이제 재고자산의 소매제고법이에요. 원래는 이제 소매제고법은 뭐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뭐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초재고를 구하라고 했어요. 특이하게도. 그리고 일부러 이제 문제 1번에다 배치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1번을 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안 풀리거나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꼭 1번을 풀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꼭 많이 풀려 하지 말라. 실제로 뒤에 원가는 익숙한 문제를 많이 줬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이제 소매제고법인데, 자,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고, 물어보는 게 기초재고를 물음표 놨어요. 거기 물음표, 기초재고. 그 다음 얘는 소매가는 얼마냐면 12만원입니다. 공색에는 띄고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입은 65만인데요. 네모박스 밑에 매입 할인이 2만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 쓸 때는 순매입을 쓰셔. 여기가 순매입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매입 할인 2만 있으니까 여기다 63만을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합치면 63만이에요. 그 다음에 매가로 한 사람은 80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순인상 있죠. 순인상, 순인하는 매가에서만 조정하잖아요. 순인상이 8만 있습니다. 그러면 매가는 얼마냐면 이걸 더하면 100만이에요. 여기가 100만이면 왜 알고 있어요 다. 여기도 100만이다. 공색이 지금 띄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매출액이 70만이 있고요. 자, 네모박스 밑에 종업원 할인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쓰셔야 돼요. 5만. 요게 종업원 할인입니다. 5만을 쓰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냐면 기말 재고 매가는 25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0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만큼에다가 원가를 곱하면 매출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얼마냐면 52만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75만 곱하기 원가라면 52만 5천인데,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52만 5천을 75만으로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원가율이 70%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냐면 25만 곱하기 70%를 해보세요. 그러면 17만 5천이죠.
그러면 재고자산 원가를 합치면 둘을 합치면 얼마냐면 70만이고요. 원래부터 이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가율이 70%가 되려면 원가율이 이게 평균법이잖아요. 얘를 이걸로 나눈 게 원가율이죠. 70%가 되려면 이게 70만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63만이니까 얘는 얼마냐면 7만이 된다. 여기는 얼마냐면 7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얘를 줘요. 7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말재고가 얼마냐. 이게 이제 보통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냈어요. 일부러. 이걸 주고 원가율을 준 셈이죠. 원가율을 주고 여기는 기초재고가 얼마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순인상은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뭘 했냐면 이게 순매입이다. 그러니까 여기 매입할 이런 것들을 조정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매출이에요. 총 매출을 주고 매출 액류 이런 걸 주면 다 조정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업원 할인은 잘 안 했어요. 종업원 할인이 뭔지 좀 설명드려보면 자 여기 원가가 만약에 500짜리고 판매가가 이게 매가가 1000이다. 그러니까 500원에 사다가 1000에 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원가율이 50%죠. 이때 종업원이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거를 1000에 팔면은 사장이 아니죠. 회사 직원인데.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700에 가져가라. 그 얘기는 300만큼을 할인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종업원 할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회사가 요거를 여기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이쪽에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500에 사다가 1000에 파는 걸로 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다. 바코드가 이제 1000으로 찍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가율이 50%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갈 때는 얼마에 나갔냐면 700에 나갔으니까 매출로 700에 50% 하면 3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할인을 받기 전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 할인이 된 거예요. 종업원이기 때문에 700원. 하지만 할인 받기 전 금액이 750원이죠. 이걸 가지고 원가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종업원 할인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얘를 주고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걸 주고 여기를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씩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일부러 좀 당황을 하고 1번 문제 줬습니다. 1번 문제. 그래서 얘는 우리가 평상시 안 했던 게 종업원 할인 있죠? 종업원 할인 위치가 여기에요. 다음에 또 한번 내면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소매제곱법. 소매제곱. 그리고 얘는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이니까 여기 보세요. 평균법은 이제 전체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 매입, 단기 매입 됩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이었으면 요것만 해야지. 단기 매입. 이렇게. 그 다음에 저가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저가 기준은 순인상, 순인하가 있는데 원가를 산정할 때 순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세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지문이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계는 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거기 밑으로 보세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서 거기 잠재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현재 투자자, 대여자 이렇게 나오면 그거 틀렸어요. 잠재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가치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완곡하게 다시 또 해서 그렇지만 가치를 추정하는데 좀 도움은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걔는 우리 기본서 가보시면은 28페이지를 가보세요. 우리 기본서 28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12번째 줄 가면 이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 기준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 그런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돼야 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대화 되면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높이다 보니까 목적 적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훼손된다 라고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디에 나와요? 목적 적합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 이해 가능성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한다. 쉬워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회계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우리 책의 기본서에 가보시면 34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가보면 이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통일성을 일관성으로 바꾸셔야 돼요. 통일성을 일관성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비교 가능성은 두 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관성하고 일관성을 다른 말로 계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다. 그런데 이게 IFRS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회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이런 말을 썼어요. 얘를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회사끼리 비교를 하려면 회계 처리 방법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사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하려면 회계 처리 방법이 일관돼야 되지. 전년도하고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5번 지문은 이렇게 합니다. 한 보고기업, 한 회사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도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성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회계 처리 방법이 같아야지만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간 비교하면서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게 확실히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회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뭐냐? 얘는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통일성이란 말을 일관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관성이란다. 그래서 34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13%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찍어도 20%가 돼야 되는데 13%밖에 안 된다는 건 희한합니다. 풀면 틀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게 5번이에요. 2번의 답은 5번 보시고. 근데 앞에다가 좀 특이한 문제 막 넣어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자꾸 막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체 40문제를 보고 그 중에 쉬운 거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뒤에 쉬운 것들이 좀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이 있고 전부원가가 있죠. 변동원가는 뭐예요? 변동비만 제품원가다. 고정 재정환자비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란 말 썼었죠.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그 양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 거기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사결정할 때는 공원이익을 가지고 하라. 이 변동원가예요. 관리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뜻이죠.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재정환자비를 기간비용 처리하죠. 기간비용의 반대말은 제품원가입니다. 제품원가 아니고 기간비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 생산량 관계 신경 쓸 필요 없이 미쳐보세요. 판매량에 기초해서 공원이익을 계산한다. 그 얘기는 전부원가는 뭐냐면 생산량에 따라서 고정재정환자비에 대한 배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산량도 신경 쓴다. 근데 변동원가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답이 4번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가격을 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원가를 쓰면 이거 여기 보세요. 변동비만 받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커피가 있다. 커피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얼마 안 하지 이렇게. 근데 이 커피 값에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임차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임차료를
커피 생산 수량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의 순수한 재료는 뭐 500원이고 임차료가 한 2,000원 된다. 이렇게. 그럼 사실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커피는 500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커피를 파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불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도 받아서 임차를 메꿔야 되는데 결국 임차를 못 메꾸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원가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동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고정비를 배제시키고 그럼 결국은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자, 그 얘기는 이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재고 수준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는 거꾸로. 전부원가는 생산량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변동원가와 전부원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딱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에. 재무회계 30개, 원가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자, 유형자산의 이제 인식인데, 자, 동그라미 1번 이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IFRS는 수익적 지출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불러요? 일상적 수선 유지비죠. 일상적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 잔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면 안 돼. 비용 처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걔는 우리 기본서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 아래서 5번째 줄을 가보면 이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죠.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이 있죠. 우리 해설에 있는 문장이 기준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가 밑줄 쳐보세요.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 자산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복구원가가 있죠. 복구원가. 걔도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가치평가하죠. 현재가치평가.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그 2번 지문이 이제 IFRS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IFRS 들어오기 전에는 2번을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동그라미 쳐보세요.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다. 재고자산 저가법 할 때는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좀 작은 거죠. 얘는 큰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자산 또는 현금 창출 단위라고 하는데 현금 창출 단위는 사업부, 그러니까 기계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자, 2번 지문은 274페이지를 가보시면 정 가운데 이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자, 내용 연수가 비한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은요. 손상 징후가 있을 땐 당연히 하고요. 없어도 매년 해야 돼요. 없어도. 그러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징후가 있으면 분기, 반기 재무제표 만들 때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없어도 일단 매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3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상 차손할 때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야 되는데 둘을 모두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가 120이에요. 그러면 사용가치가 80이 됐던 150이 됐던 100을 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순공정가치, 사용가치를 항상 모두 추정해서 큰 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를 딱 했는데 장부가액을 넘어서요. 그럼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항상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4번도 중요하죠.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 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죠. 뭐냐면
자, 100짜리가 70이 되면 30만큼을 뭐라고 불렀어요? 재평가 손실로 단기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10으로 올랐다 70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10만큼은 기타 포괄 손익이 감소하고 30이 단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 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란 말이에요.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10만큼은 재평가 잉여금만큼이잖아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그 밑에 있는 게 단기 손익이 된다. 그 밑에 있는 게 단기 손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순공정 가치는 처분 부대 비용을 뺀 거를 얘기합니다. 순실현 가치도 어떻게 돼요? 실현 가능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를 순실현 가치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순자에다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자에다 동그라미 치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이 6번의 정답률이 9%예요. 충격적이죠? 이제 맞춰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했었어요, 우리가. 2000X5년도에 기계를 30만에 취득해서 생산에 사용한다. 요게 30만 원이고요. 내역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파 상각이니까 나누기 5를 해보자. 그럼 30만 원 5로 나누면 얼마예요? 6만 원. 1년 지나면 얼마가 되냐? 24만 원 된다. 24만 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정가치를 봐보세요. 2005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25만 원 됐죠? 그러면 만 원만큼 뭐가 생겼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생겼다. 그리고 얘는 기타 포괄 손익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손을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4. 5년이었다가 1년 지났으니까 4년 남았잖아요. 그럼 25만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62,500원이 된다. 62,500원. 감가상각비가 62,500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얼마가 돼? 25만에서 62,500을 빼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87,500원이 나온다. 187,500원이 나온다. 그런데 X6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37,500원만큼 거기 나와있죠. 37,500원만큼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37,500원만큼 손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죠. 재평가 잉여금 만 원을 먼저 쓰라. 이렇게. 그러면 단기 비용 처리되는 게 얼마예요? 27,500만큼이 단기 비용이죠. 27,000.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그 재평가 손실이라는 게 단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비용. 그래서 그게 27,500입니다. 27,500.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15만 됐으면 원래 5년짜리인데 2년이 경과됐으니까 나누기 3을 하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5만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0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X7년도에 13만이 됐어요. 그러면 3만만큼이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냐면 27,500만큼은 단기 수익 처리하고요. 나머지 2,500만큼은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재평가 잉여금 물어봤잖아요. 요걸 뭐죠? 이거 2,500. 여기 재평가 잉여금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27,500이죠. 여기는 27,50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네온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대체하지 않죠. 이 문제가.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대체했어요. 만약에. 그럼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이제 다음 모의고사는 6번을 제가 똑같이 내고, 바꿀 거란 말이에요. 뭘 바꾸냐면, 회사가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대체하면 X6년도에 재평가 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얼마나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우리 기본서에서 배웠었죠. 원래 감가상각비하고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차이다. 원래 감가상각비가 6만 원.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62,500의 차이니까 얼마예요? 2,500.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얘를 잔여 내용료수로 나누자. 이렇게 잔여 내용수 나누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얼마 되냐면 2,500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고 나면 10,000원이 있었는데 2,500을 대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붕괴가 재평가 잉여금 2,500을 없애면서 얘를 이익잉여금으로 2,5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남아요? 10,000원에서 2,500을 뺐으니까 7,500을 남죠. 7,500.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보세요. 흰색. 3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24만 원, 6만 원을 빼면 18만 원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생각하고 나면 18만 7,500, 7,500 남죠.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이게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 시험에는 6번 문제에서도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만약에 대체한다 그러면 얼마를 대체할 거냐? 그것도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여기 2,500입니다. 2,500.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6번 문제였고 6번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복구 원가에 관한 겁니다. 복구 원가에 관한 거. 자, 같이 한번 또 해보죠. 자, 사당은 해상 구조물 공사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상 구조물 500만 원. 그 다음에 공사는 X1년도 7월 1일 완성이 됐습니다. 7월 1일. 그 7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감가상각을 6개월치만 해야 돼요. 이자 비용을 6개월치만 인식해야 됩니다. 동해상 구조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죠.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한다. 해상 구조물은 사용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10년 후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6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나중에 10년 뒤에 복구할 때 60만 원이다. 그럼 복구비의 현재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가계수를 줬어요. 연금 현가계수를 쓰면 안 돼. 얘는 단일 금액이니까 현가계수가 0.4죠. 60만 원 곱하기 0.4면 얼마예요? 24만 원이다. 그래서 이 해상 구조물은 얼마예요? 524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1년치 감가상인데 얘는 언제 취득했대요? 7월 1일. 6개월치 해야 되니까 여기다 12분의 6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감가상비예요. 524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52만 4천 원. 거기다 12분의 6을 곱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게 26만 2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복구비가 24만 원인데 10년 뒤로 가면 60만 원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자율이 10%니까 다음 같이 됩니다. 24만 원 곱하기 10% 하자. 그럼 이게 1년치 이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만 원 곱하기 1.1. 1.1의 제곱. 3승, 4승 이렇게 10승을 하면 이게 6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24만 원 곱하기 1년 뒤에는 1.1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24만 원 있기 때문에 24만 원 곱하기 0.1 한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1년 뒤고 얘는 7월 1일이잖아요. 6개월 뒤죠. 여기다가 12분의 6을 하자. 그럼 이게 얼마예요? 24,000원의 절반이니까 12,000원이죠. 이 둘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나옵니다. 답이 2번. 27만 4천 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감가상각비만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감가상 26만 2천 원. 다음 시험에는 이 문제를 똑같이 내고 이렇게 숫자는 좀 바꿔지겠죠.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 또는 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원가인데 우리 활동기준원가 ABC죠. ABC. 활동별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작업 준비 활동은 8,000원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합계인 8회로 나누면 회당 1,000원씩. 4회가 되니까 1,000원 곱하면 4,00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워낙 간단하니까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A, B. 그래서 8,000원은 어떻게 해요? 4회, 4회니까 4,000원, 4,000원. 그 다음에 10,000원이죠. 1시간, 4시간이니까 1대 4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00원, 8,000원. 그 다음에 검사활동은 4시간, 2시간이니까 2대 1이죠. 4만원, 2만원. A를 구하라고 해서 A의 원가는 46,000원이죠. 근데 A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모박스 바로 위에 줬죠. 200단이에요. 개당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에 있는 230이 된다. 답은 2번에 있는 23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피드백만 잘하면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8번 정답이 줬잖아요. 77%. 익숙하면 다 맞춰요. 익숙하면 다 맞춥니다. 아무튼 그거 보시고 그걸 찾으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현금흐름표인데요. 좀 이제 잔인하죠. 고려할 거를 이제 다 냈다 그런 뜻입니다. 현금흐름표. 자, 그래서 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접법이에요. 근데 개정사항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좌절하면 안 돼요. 첫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좀 첫 시험에는 좀 특이한 거니 뭐니 이런 것들을 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다음과 같이 하죠. 단기순이익에다 비용을 가산하고 수익을 차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자부합니다. 그럼 이게 영업현금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이때 비용 가산 수익 차감의 특징이 뭐냐?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매출이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안 해요? 안 하죠. 급여 있어요. 조정이 안 하죠.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무관한 것만 조정한다. 자, 그 얘기는 우리 해설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황당하죠? 한 줄 써놨잖아요. 단기매매 금융자산 영업활동 분류한다. 그죠? 이게 IFRS 개정사항이잖아요. 왜? 예전엔 투자활동인데 이걸 영업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거기 가로 1번 봐보세요. 손익계산서 자료가 있잖아요. 손익계산 자료.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영업 관련 손익이에요.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걔는 여기서 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조정하냐? 네모박스에 보면은 자산에 단기매매 금융자산 120 있잖아요. 그것만 조정하면 돼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내려면 어떻게 하냐?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나 평가손실을 다 지우면 돼요. 조정하지 않는 것들을. 그 다음에 어차피 단기순이익 출발하니까 법인세 비용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에 이렇게 줄 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500을 줄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주면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500에서 100을 빼야죠. 근데 얘는 단기순이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그냥 싫으신 분들은 세 개를 다 지우란 말이에요. 단기순이익만 있으면 단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박스입니다. 영자부인데 선생님 현금이 현금성 자산 조정해야 되는 그러면 안 돼. 그건 현금을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도 영자부가 아니에요. 단기매매 금융자산 있자니까 얘기를 해보면 써볼게요. 500에다가 거기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자산 증가는 빼란 말이에요. 매입 채무 감소했죠. 부채 감소는 빼란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죠. 자산 증가했으면 빼란 말이에요. 미지급 법인세죠. 부채가 감소했죠. 빼란 말이에요. 재고자산 감소했죠. 자산 감소 더하란 말이에요.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했잖아요. 더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유형자산은 영자부가 아니고 자본도 역시 조정하는 게 아니죠. 영자부,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만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모박스 밑에 가로 3번. 취득금액 그거는 투자활동이고요. 감가사비는 비용가산이죠. 여기다 300을 더하죠. 감가산. 그럼 얼마 나옵니까? 190 나온다. 그러면 190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현금흐름표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매출을 제가 적어놨어요. 조정해야 안 한단 말이에요. 급여에서 조정해야 안 한다고요. 임차료 조정해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은 조정 안 합니다. 영업활동 무관 손익.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정해야 된다.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문제가. 그때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도 좀 별표를 써놓으시고 얘는 결합원가인데 부산물에 관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미 한 번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그걸 버전을 조금 약간 업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 이제 원가 기본서예요. 원가 기본서 77페이지 가보면
10번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를 해보죠. 10번 문제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이게 A, B, C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주산물, 얘는 부산물이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끝에 부산물 C 회계 처리는 생산기준법에서 밑줄 쳐보세요. 원가차관법이죠. 원가차관법이 된다. 생산 시점에 인식하는 거 원가차관법. 그래서 제일 먼저 될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여기다 결합원가를 쓰란 말이에요. 결합원가 얼마죠? 두 번째 줄 54,000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부산물의 NRV를 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결합원가에서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뺀 거를 주산물에 배분한다. 우리 시험에는 요게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산물에 배분한 원가가 얼마냐고 여기서 이걸 뺀 거. 그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고, 얘는 그게 너무 쉬우니까 순실현 가치를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부산물의 NRV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산물의 최종 판매 가치는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점 이 추가 항공원가는 2,000원이죠. NRV는 최종 판매 가치에서 추가 항공비를 뺀 겁니다. 4,000원이죠. 이럴 줄 알았죠. 그래야지만 54,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5만원 나오죠. 5만원. 이게 NRV가 이게 4,000원이라면 4,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54,000원에서 4,000원을 뺀 5만원을 AB에 배분해 줄 거다. 그런 뜻입니다. AB를 배분해 줄 거다. 그런 뜻이. 그러면 AB의 NRV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A의 최종 판매 가치는 7만원이고 추가 항공비는 만원이니까 NRV가 얼마냐? 얼마요? 6만원. 그 다음에 B를 해보자 말이에요. B는 55,000원에서요 15,000원을 빼자. 그럼 얼마에? 4만원.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60%. 이게 몇 프로예요? 40%잖아요. 그럼 54,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5만원이고 5만원에 60%니까 얼마에? 3만원. 그래서 답은 3번에는 3만원. 여기가 3만원이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2만원. 얘는 얼마? 4,000원이죠. 그래서 분계를 하나 좀 써보겠습니다. 얘를 분계로 써보면 이거예요. 결합원가, 이게 제공품이란 말이에요. 자, 제공품 54,00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A는 얼마예요? 저기 3만원. 제품 B는 얼마예요? 2만원. C죠? 이게 부산물. 걔는 얼마냐? 4,000원이다.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이 기록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분계는 몰라도 되고요. 배분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배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이 딱 떠올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구해서 결합원가에서 뺀 다음에 둘의 순실현 가치로 나눠주는구나.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올르면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10번 문제고요. 자, 그럼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도. 자, 얘는 뭐냐? 연구비 개발비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식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것만 개발비로서 자산 처리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5년도가 있고 X 6년도가 있어요. 자산 인식 요건을 언제 충족하냐면 10월 1일 날 충족해. 읽어보죠. 한국은 제품 공정 A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X 5년도 동안 공정 A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10만 원인데 이 중 7만 원은 10월 1일 이전에 지출됐죠. 이게 7만 원. 요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X 5년도에 연구비로서. 자, 그 다음에 3만 원은 10월 1일 이후에 지출됐죠. 3만 원. 얘는 연구비고요. 얘는 개발비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개발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네모 박스 밑에 첫 번째 끝에 보세요. 이러한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마세요. 뭐하냐? 손상을 인식하라 그랬대. 손상을. 그래서 써놨어요. X5년도는 손상이고 X6년도는 환입 잡아라. 그럼 X5년도 네모박스 보세요. 네모박스 보시면 X5년도에 회수 가능액 2만 원이죠. 여기 보세요. 3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 2만 원이니까 만 원만큼을 손상차선 잡았겠죠. 이게 손상이에요. 단기 비용. 그래서 X5년도의 비용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X 5년도에 비용이 8만 원이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얘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6년도에 얼마가 또 지출됐냐? 그러면 위에 세 번째 줄 X 6년도에는 추가로 3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럼 현재 장부에 기록된 건 5만 원인데 네모박스 보세요. 회수 가능액이 7만 원이에요. 그러면 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7만 원이니까 2만 원 잡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손상 잡은 게 만 원이잖아요. 요 만 원을 환입해야죠. 답이 2번이에요. X 5년도에는 8만 원, 요거 연급이 7만 원, 그 다음에 개발비에 대한 손상 만 원, 7만 원, 해서 만 원, 8만 원. 그 다음 다음 연도엔 요 만 원을 환입 잡는다. 환입. 그래서 만 원만큼이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물론 그때도 정답률은 매우 낮았죠. 이렇게.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야. 그 숫자만 좀 바꿨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정답률 한 7, 80%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12번 보면 충격적인 정답률이 18%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역시 이연범위세 나오면 안 풀어야지. 이 마음이 확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무튼 그거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이연범위세죠. 자, 이연범위세는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회계이익입니다. 근데 회계이익은 당연히 세전이익이죠. 여기다가 세무 조정을 하는데 비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차이가 있죠.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비일시적 차이다. 그러니까 거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고요. 우리 기출문제 이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1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이게 210만 원입니다. 여기다 세율 곱하면 돼요. 그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답이 4번인 63만 원이에요. 답이 4번에는 63만 원. 물론 이제 프린트 이제 해설은 열심히 해놨죠. 일시적 차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감가상의 한도 초과액은 6만 원을 더한 다음에 이게 6만 원을 더하면 걔는 나중에 6만 원을 뺀다. 이걸 우리가 유보라고 하고요. 단기 매매 평가이익은 2만 원을 더한 다음 2만 원이죠. 평가이익은 뺀 다음에 나중에 2만 원을 더한다. 얘는 마이너스 유보, 얘는 플러스 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을 구하셔야 돼요. 과세소득은 214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세율 30%를 곱하면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네팅해서 한번 해보면 4만 원 더한 다음에 나중에 4만 원 빼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연법인세 자산을 빼주면 역시 똑같이 답이 63만 원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에 잘 나와 있어요. 해설지에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잠깐 봐보세요. 우리 해설지를 보시면 세전이익 200만 원에다가 영구적 차이죠. 그 비일시적 차이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만 원. 그러면 답은 원래 뭐예요? 210만 원 곱하기 30%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면 과표가 214만 원이고 거기다가 세율 30%하면 64만 2천 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분계를 적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냐? 그게 거기 계산되어 있는 64만 2천 원이 된다. 그 다음에 4만 원만큼은 지금 더한 다음에 나중에 빼죠. 세금은 4만 원 곱하기 30%. 그럼 12,000원입니다. 뭐라 써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 12,000원. 그러면 여기 법인세 비용은 얼마예요? 63만 원 된다. 법인세 비용은 63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하나 또 써보세요. 단기순이익. 다음 시험 이거 똑같이 내고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에서 63만 원을 빼라. 이렇게. 그럼 그게 단기순이익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라 말 63만 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자, 13번은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죠. 정부 보조금.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산차감법이 있고 이연수익법이 있다. 자산차감법이 있고 이연수익법이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연수익법.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장부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조금을 지우란 말이에요. 그냥 1,000만 원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00만 원만 가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요.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면 되잖아요. 1000만 원인데 내용연수가 몇 년이면 10년짜리예요. 그럼 1년에 100만 원이고 언제 취득했어요? 10월 1일이니까 12분의 3을 해야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5만 원. 얘가 25만 원.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75만 원이 답이 되죠. 975만 원.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BS에다. 제가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계장치 취득했죠. 1000만 원에. 그럼 여기 써볼게요.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고요. 보조금을 얼마 취득했냐면 80만 원 취득했어요. 그럼 여기 보조금이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게 10월 1일 날 상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만 원. 그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죠. 25만 원. 이렇게. 보조금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조금은 얼마 없애야 돼요? 자, 80만 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없애란 말이에요. 1년에 8만 원 없어지는 건데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일이니까 12분의 3을 해야죠. 그럼 2만 원. 2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가 78만 원 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이연수익법이에요. 이연수익법이니까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975만 원이 답이 되고 다음 모의고사는 이걸 똑같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바꿔요? 자산차감법. 그럼 자산차감법이면 여기 보조금을 78만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쓰네. 여기다 이렇게 78만 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975만 원에서 78만 원 빼보세요. 975만 원에서 78만 원 빼보자. 그럼 얼마예요? 897만 원이죠. 그럼 다음 시험에 답은 4번이겠네요. 예고했어요. 그죠? 똑같이 자산차감법 하면 897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거 4번 찍은 분도 많아요. 이걸. 그죠? 예상하고 푼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연수익법인지 자산차감법인지 잘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잘 보라. 이게 이연수익법이면 이게 여기가 있는 거고, 자산차감법은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차감법일 때는 뭘로 하라 했어요? 이거를 920만 원으로 하라. 자산차감법일 때는 장부가액을 구할 때 보조금을 다 빼버리고 920만 원 가지고 하라. 이연수익법일 때는 전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연습을. 그게 1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근데 14번도 그냥 틀리라고 준 거예요. 자, 14번 문제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업현금으로. 14번은 투자활동 현금, 투자활동. 14번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된다. 이쪽에다 좀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가 영업활동, 그리고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번, 2번 투자활동, 3번 재무활동 이렇게 나가는데 투자활동은 현금 유입액이 있고 유출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매도 가는 금융자산입니다. 매도 가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면 유입되고요. 그 다음 얘를 취득하면 유출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 거기 매도 가는 금융자산 처분 손실인데 매도 가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은 취득 원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취득 원가를 가지고. 그래서 자, 제가 매도 가는 금융자산인데 얘를 취득 원가로 했어요. 취득 원가란 말은 평가 손익을 제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06년 12월 31일은 2007년도 1월 1일이에요. 기초의 매도가 58,000입니다. BS 봐보세요. 매도가 58,000인데 평가 이익이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48,000에 취득한 거죠. 여기다가 기초에다가 48,000을 적잔 말이에요. 그럼 기말은 얼마예요? 14,000에 2,000을 빼면 12,000원이란 말이에요. 해설처럼 풀면 못 풀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건물 아니면
건물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얘 매도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가 되고, 그 다음에 봅니다. 매도를 취득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2007년도 중 취득한 매도가 12,000원이다. 여기 취득.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처분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그게 48,000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48,000원짜리를 4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처분 손익이 없어요. 48,000원짜리를 47,000원에 팔면 손실이 1,000원. 그렇죠? 48,000원짜리를 46,000원에 팔면 손실이 2,000원이죠. 그 얘기는 48,000원에서 9,000원을 빼세요. 그럼 얼마예요? 39,000원에 팔았지. 48,000원짜리를 39,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9,000원이죠. 그래서 처분가액에 39,000원만큼 돈이 들어오고요. 요거 취득했잖아요. 12,000원. 돈 나가죠. 그래서 순액은 얼마냐? 27,000원. 여기가 27,000원입니다.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한 번씩 듣고 느낌이 오면 하는 거고 얘는요. 아니면 버리면 돼요. 왜냐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니까요. 뭐가 나온다고요? 얘가 나온다고 얘가. 영업할 때 현거로. 자,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도 좀 별표를 쳐두시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해두면 좋습니다. 우리 공원이익 손익계산서가 있죠? 변동원가 손익계산서. 요걸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변동비가 900이에요. 여기서 변동비 900. 그 다음에 총 고정비, 여기 F가 있죠. 여기 210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가 돌이 4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영업이 X라면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4X.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돌이잖아요. 돌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다. 이게 4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X면 이게 4X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식을 세워볼게요. 4X에서요. 210을 빼면 X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넘기면 3X가 되고 210은 3X니까 X는 얼마예요? 70. 그럼 여기가 70이래요. 그럼 4X는 47에 28이니까 이게 280이에요. 그럼 여기 매출은 얼마예요? 여기다 이걸 더하면 되죠? 1180. 답은 2번인. 답은 2번은 1180이에요. 1180.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니고 돌 공식,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아요. 얘는 안전 한계율분의 1이에요. 얘는 안전 한계율분의 1이다. 안전 한계율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조금 뒤에 31번 문제가 있어요. 그 31번 문제 이따 다시 볼 건데 그 31번 문제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안전 한계율 20%면 옆에다 써보세요. 돌은 5가 돼야 돼요. 31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영업 레버리지도 돌이 4면 안전 한계율은 20%가 돼야 돼요. 25%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을 하나 더 써주세요. 안전 한계율분의 1이다. 안전 한계율분의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15번 문제는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처음 보면 못 풀어요. 시험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면 기적은 없어요. 내 막 안 되던 게 막 시험장에서 막 풀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특이한 문제들도 약간 좀 봐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16번이요. 16번만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16번은 상환할증률을 물어본 거예요. 상환할증률. 그래서 얘는 보장수익률을 알아요. 보장수익률. 자, 동남은 만기가 3년이고 액면가액이 20만 원인 전환사채다. 여기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6%죠. 그럼 2, 6, 10이니까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그런데 보장수익률이 몇 프로래요? 10%죠. 10%라는 얘기는 2만 원씩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12,000원을 주니까 안 준 게 얼마예요? 8,000원.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만기까지 전환이 청구되지 않으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2만 원씩을 주는 게 아니고 매년 12,000원씩을 줘요.
근데 만기까지 전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8,000원씩을 챙겨주겠다. 언제 줘야 돼? 미래 시점에. 그래서 얘를 보장 수익률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1.1의 제곱이에요. 이거 곱하기 1.1. 얘는 곱하기 1.1의 영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답에 보면 사실은 오타예요. 우리 해답 2페이지 보시면 20만 원에 10% 마이너스 6%죠. 그게 4%니까 20만 원에 4%면 8,000원이에요. 그 여기는 8,000원. 써놓으세요. 8,000원. 그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1.1의 첨자예요. 1이 1승. 1.1의 2승이에요. 1.1의 2승. 첨자예요. 첨자.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6,480원 나와요. 얘를 뭘로 나누냐? 여기 보세요. 2만 원으로 나눠요. 액면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 나오면 26.48%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액면이 20만 원이니까 얘를 20으로 나눠보세요. 2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 13.24%가 업이 되는 거죠. 할증돼서 상환된단 말이에요. 답이 3번에 있는 113.24%가 됩니다. 113.24%.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상환할증률이고요. 다음 모의고사엔 이걸 똑같이 주고 제가 뭘 하겠어요? 상환할증금은 얼마냐? 상환할증. 그러면 얼마야 돼요? 26,480원이죠. 그러면 26,480원이 된다. 26,480원이 된다. 아셨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밝게 하려면 문제를 쉽게 냈으면 매우 밝고 좋아요. 근데 그러는 거는 의미가 없죠.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훈련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피드백.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20개만이라도 제대로 풀면 된다고 했어요. 20개만이라도. 자,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잠깐 쉬었다 하죠.